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퀴즈 한마당의 11월의 첫째 주 정답은 김치움입니다. 큰 도시에서 살면 김치움을 보기 어렵지만은 내가 사는 이 작은 도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만 해도 창고 안에 김치움을 만든 집이 여러 집이 되는데 밖에 나서면 김치 그릇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어릴 때 그 김치움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네, 이건 바로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김만철 씨가 퀴즈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김치움이 거의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대도시 아파트 안에 김치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되면서 우리 문화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가고 계시는 동포들이 계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검입니다. 눈꽃.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김치움 생각 많이 나네요. 네. 저는 어릴 때 네. 저희 집 그 앞에 자그마한 마당이 있고 예. 그다음 복도가 있었는데 그 네. 복도 첫 번째가 바로 김치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김치를 꺼내는 네. 그러니까 김장을 할 때는 제 몫은 아닌데 매일마다 김치움에서 그렇죠. 김치를 그때그때 꺼내서 예. 먹는 일은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거기에 전기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네. 우리 때는 전기가 이제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촛불을 들고 근데 그때는 너무 추울 때는 나가기 가기 싫고 싫잖아요. 그렇긴 하는데 무섭기도 했고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릴 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네. 이거는 그냥 뚜렷하게 심지어 그렇죠. 김치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네. 거기 나무 뭐 이렇게 철도 있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예. 이제 어릴 때 그 소년 시절에 네. 그 오래되는 추억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 많은 또래 분들이 분들은 그러실 다 거예요. 비슷할 겁니다. 예. 네. 저희도 마당에 김치움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땅을 파서 독을 묻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김치를 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맞아요. 꺼낼 수가 있었죠. 제 기억에 그 김치 그 큰 독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독이 굉장히 넓어요. 입구가. 그래서 네. 실제 어릴 때는 거의 제 키 정도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안에 그 자그마한 걸상이 있어요. 그 앉아라는 걸상 아니라 네. 거기에 서가지고 꺼내라고. 이제 뜨고 다 김치뿐만 아니라 약간만 이제 속이 불편하다 하면 김치 네. 국물을 있잖아요. 국물.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인데 그것만 네. 마시면 뭐 소화가 잘 만병통치. 됐죠. 예, 맞아요. 그것 예. 때문에도 자주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겨울철 하면은 여기서 또 김치 국물에 그 국수를 말아 먹기도 하고 맞아요.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그냥 이제 추운데. 한겨울에 모든 네. 요리가 김치하고 관련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아마 한 150포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 한 정도 술에. 하죠. 예, 그리고 네. 감자를 300근. 근데 이제 감자는 밖에 내놓은 게 집안에 또 um이 있어요. 예. 감자움. 그리고 이제 겨울에 된 뭐 석탄, 나무 이거를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부모님 같이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김반철 씨가 저희가 그 겨울철에 김장독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um을 말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이것이 김치 냉장고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11월 첫째 주 퀴즈였었거든요. 아, 네. 예, 그렇죠. 정답과 함께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이걸 네. 사실 지금 아이들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김치 냉장고는 아는데 네. 김치 구멍인가? 뭐 이렇게 김치 우미죠. 그리고 실제 네. 근래에도 일부 집에 김치 우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용은 하지는 않는데 아. 김치 우문 있는 단독 주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단독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 창고에다가 김치음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그것도 어쩌면 생활의 지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거 옛날에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인데 사실 도시 안에 아파트 단지 아니고 시골도 요즘 네네. 아파트가 생기는데 네. 이 김치 냉장고보다 김치홈에 나오는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해서 확실히 그분들이 다르죠. 자기 혼자 집을 땅을 판 게 아니라 단체로 네. 같이 김치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집집마다 그 김치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들었는데 정말 지혜롭다. 네. 전통도 그대로 남기고 또 그렇죠. 현대에 네. 사용하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김치홈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좀 더 현대화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김치 냉장고 김치 맛에 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맛은 물론 지금 김치 냉장고도 많은 이게 맛을 잘 살린다 네. 하지만 김치 우미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그럼요. 맛과 그 느낌 그리고 옛날에는 김치를 하게 되면 집마다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 집 안에 있으니까 김치를 해도 옆집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 잘 느끼지 못하니까. 네. 네. 예.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3, 3, 5 다 모여서 김치하는 댁들도 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저도 네. 오늘도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는 친구가 김치를 담궜는데 그 한참 담궜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고 딸이 둘인데 큰딸 네. 집에가 담그고 그다음 또 작은 딸 집에가 담그고 네. 또 그 김치는 자기 집도 있으니까 자기 집 담그고 나니까 그러시겠다. 김장철 지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네. 허리 아프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김치로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행복의 채통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경희 씨가 보내오셨네요. 행복을 주는 사람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9월 26일에 내가 쓴 황혼에 만난 친구들이란 글이 한민족 방송 우수작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우리 집과 동창그룹 범빛 동네를 들썩하게 만들었고 친인척 선배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도 받았다. 우리 동창 친구 참 멋있게 산다. 부럽다.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우리 범빛 동네 자랑입니다. 딸도 엄마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고 외손주들도 우리 할머니 짱이라고 엄지척이었다. 특히 동창그룹은 연속 며칠이고 축하 문자가 그냥 올라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날 행복 속에 푹 빠지게 했다. 매 축하 문자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첫 글을 우수상에 선정해 주신 선생님들이 고마웠고 방송이 선율을 타고 흘러나오는 진행자 선생님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이 나왔고 낭독 뒤에 따르는 평에서는 많은 걸 배우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글을 더 일찍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프로에 보내는 걸 하고 후회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제라도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좋은 글을 부지런히 쓰고픈 마음이 자꾸만 살아남을 어쩔 수 없다. 남편은 더구나 며칠간 입도 못 다물면서 환한 기색으로 자꾸 나만 쳐다보셨다. 그 눈길에는 이 아내를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빛이 듬뿍 담겨져 있었다. 가슴을 열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같이 웃어주고 축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로 행복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따뜻한 응원과 고무 격려하는 힘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더구나 좋은 글, 좋은 시조를 쓸 수 있게 추동하게 되었다. 노력은 실망을 주지 않았다. 동부와 신문의 시조 10수를 발표했고 연변일보에도 시조 5수를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다. 아래에 연변일보에 실린 시조 한 수만 올려본다. 노을꽃. 선역의
타는 노을 왜 그리 붉으시오. 아쉬운 하루 일과 마지막 익힘이여. 나도야 남은 여생을 그대 담아 가리라. 사람마다 각각 취미가 다른데 나는 내가 선택한 글쓰기 취미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 삶을 더욱 빛나게 채워주는데 힘이 되고 있는 동창들, 친구, 친인척, 선배님들 그대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들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경희 씨가 보내오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이 한번 나가고 나면 와, 뭐 주변에서 야단이죠. 그렇죠. 연락이 없던 친구들까지 연락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신문사에 올린 것도 아니고 네. 방송을 타서 네. 이제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방송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견한 일이니까 내 친구가요 방송을 탔다. 뭐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또 축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또 행복입니다. 그럼요. 네. 특히 그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얼마나 그 자랑스러움과 뿌듯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살다 보면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재주나 그 사람이 대단한 거를 못 느끼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냥 이제 집에서 청소하고 네.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네. 엄마다. 근데 갑자기 이제 KBS에서 이분이 쓴 글이 소개되고 우수상까지 받고 네. 막 친구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아,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았나.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뭐든지 첫 번째라는 게 참 설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또 글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방송국에 글을 보내놓고 아, 어떻게 내 글이 방송이 될까 막 가슴 두근두근 하고 계시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또 이게 글쓰기 여기에서 보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 처음인데 불구하고 보통은 처음이니까 그냥 경험 삼아 쓰자.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냥 상만 받으 우수상까지 받으시고 또 아마 네. 선생님들이 그 글에 대해서 평도 해주시고 네.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글에 대한 그 소개와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걸 배우니까 더 뿌듯하겠죠. 할 말도 너무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글을 보내오셨는데 사실 나이 들면서 이렇게 좀 쉽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글쓰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주위에 보시면 그 퇴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퇴직을 네. 하시고 취미가 좀 있으신 분들 예. 보면 결과는 나중에 가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재주입니다. 그 책을 많이 본다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연찮게 문인분들하고 좀 같이 이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진짜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 많은 글을 쓰내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분이 글을 쓰는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듯한 네. 가슴이 막 그 감동될 때도 있고 네. 웃을 때도 있고 생각해보니 나이 들어서 하기 제일 좋은 취미 또 이게 다른 취미는 막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 이거는 머리는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정말 상당히 지혜로운 취미.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위안도 되고. 네. 예. 동포들 중에는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글 쓰시는 분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동포들은 다양하게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네. 있는데 문인협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실제 정말 전문가 문인들도 있고 나중에 문인협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한번 도전하는 네. 그런 문인도 있고 저처럼 이제 문인은 아니지만 문인의 글들을 자주 보면서 공감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덕분에 그런지 글을 쓰려고 한 사람들도 많고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요즘은 심지어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문인 단체 네. 저도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도 우리 동포님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네. 이렇게들 사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목소리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자체가 네.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글을
쓰고 싶고 제가 이제 동부아 신문에 이렇게 올리거나 중국의 사이트에 올리면 저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네. 정말 멋있다 이렇게 눌러주고 또 그분들이 아마 또 소개해서 옆에 그렇죠. 분들이 글을 보내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경희 씨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시고요. 가끔씩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수입니다. 행복이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리효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동그란 얼굴, 조각달 같은 눈썹, 포도알 같은 눈, 납작한 코, 앵두 같은 입, 짧은 파마머리에 연세는 올해 70세시고 한국에 계십니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희야, 할머니가 너희들 좋아하는 옷, 그리고 김, 초콜릿, 사탕 등을 사서 보냈어. 그러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나는 너무도 좋아서 그 자리에서 퐁퐁 뛰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한국에서 아프지 마시고 잘 계세요. 나는 할머니와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유, 좋아하는 할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시면 늘상 주변에서 사실 뭐 초콜릿 사탕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르죠. 그렇죠.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네. 우리 할머니가 맞아요.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야. 네. 그러면 사실 한국 상품을 중국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도 기억에 저희 할머니가 유할머니죠. 우리 네. 애한테는 유할머니가 중국에서 무엇을 보낼 때 네.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먼저 보여줘야 이거를 보낸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 또 받은 다음도 또 느낌이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중국 물품을 살 수도 있는데 네. 할머니 보낸 건 또 맛이 다른가 봐요. 이상하게 사랑이 담겨 있어서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는 학교에 가져가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너희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국 초콜릿이야.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탕이야. 나도 하면서. 외할머니가 먼 데는 있지만 나를 네. 굉장히 관심 주고 사랑한다. 네, 그것 때문에 할머니 사랑이 부모님 사랑도 사랑이지만 또 네. 이제 또 윗세대의 사람들이 그럼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무조건 사랑이죠. 네. 풀려도 사랑, 좋아하는 사랑. 네. 예. 한국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 중에는 연세가 좀 있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일하고 네.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네. 동창들이 모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빼고 저희 어머니 포함해 두 분 빼고는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부분은 약간 이제 좀 제일 과하게 일한다는 분은 간병인.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엄청 어려운 간병은 못하고 네네. 어느 정도 좀 간병인 중에는 괜찮은 그런 걸 하고 또 대부분은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네. 하는 청소. 네, 아. 그것만 하고. 그게 물어봤더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서 그렇죠. 그게 큰 노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조금씩 노동하고 손주들을 간식 네. 좀 사주느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그 주머니는 늘 뭐가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다니셨기 때문에 네. 한복 치마를 이렇게 해서 그 고쟁이에 달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돈도 주시고 막 그랬던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는 항상 그 주머니에서 네. 사탕 아니면 용돈을 맞아요. 그래서 사탕 꺼낼 때는 그나마 좀 빨리 꺼낼 수 있는데 용돈은 어디에나 깊은 속에 꺼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네. 주시고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딱 그대로 사진처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정말로 아름답고 포근한 추억 아닙니까? 그리고 예, 아마 매 집마다 할머니들의 상이 거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예. 리효연 학생이 그려온 할머니의 모습은 참 다정하세요. 그 모습이. 네. 네. 그리고 할머니가 또 이렇게 자기 손녀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할머니도 막 행복이 막 그럼요. 담겨 있잖아요. 뭐 김이고 초콜릿이고 네. 뭐 다양하게 옷도 있고.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할머니들이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손 얼건하면 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는데 손녀가 한 번 나갔는데 손이 얼었다고 당장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이게 할머니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가 아마 예. 느낌이 좀 다르게 막 든든한 백이 있는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오늘 리효연 학생의 편지를 보고 나니까 제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 새로운 소식 전합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의 연말총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면서요? 네, 28개 고려인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를 포괄하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는 지난 2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친선회관에서 2024년 연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상무위원 외에도 연말 총회인 점을 감안해서 독립운동가 황원정 선생의 아들 황마이 전 소련 빙상팀 감독과 박이반 카자흐스탄 원로회 회장 등 구순이 훨씬 넘은 고려인 사회 원로들부터 실제로 고려인 단체와 조직을 이끌고 있는 중앙회 산하 단체장 그리고 차세대 청년 대표 등이 초대되어서 실제 총회 참가 인원은 100여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회의에서 다미르 부회장은 올 초 진행되었던 설날 행사와 또 8.15 광복절 행사, K푸드 마스터 클래스와 김치 행사, 또 30년 만에 대홍수를 맞은 카자흐스탄 북부 수재민 돕기 등 올해 진행되었던 총 25개 사업에 대해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로 약 1억여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고 말했고요. 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30주년 준비계획 및 새해 기념 행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직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은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는 전 고려인 단체와 조직의 심장과도 같다 하면서
2025년에도 더욱 열성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께서 황금 공훈 메달을 받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회 말미에 공훈 활동가 시상 순서가 있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2명의 중앙상무위원이 동포 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황금 공훈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고려인 청년 대표 4명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에는 다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커뮤니티와 함께 연말 축하 행사가 개최됐다고요? 네, 지난 30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힐튼 가든인 연회장에서 K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연말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스타나 소재 대학교 소속 및 일반인이 구성한 8개의 한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또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문법률대학교인 막삿 나라파예프 대학교 소속 돈브라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를 시작으로 K 커뮤니티의 연간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커뮤니티를 선발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내년도 K 커뮤니티 지원 설명회 자리가 또 마련되었는데요. 해당 설명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아스타나 외에도 알마티, 거스로르다, 국제타우 등지의 K 커뮤니티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수도 외에도 경제 수도이자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알마티에도 수많은 한류 커뮤니티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K-팝 댄스 페스트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사할린 K-팝 댄스 페스트 축제가 유즈노 사할린스크 악자들이 영화관에서 펼쳐졌는데요.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 축제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동양학부가 2012년부터 정통적으로 주최해온 인기 있는 행사입니다. 사할린 국립대 오문 역사 동양학대학이 주최한 이번 제11회 K-팝 페스티벌은 아시아와의 대화의 동계국제학교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개최되었는데요. 한국 문화와 K-팝 음악 편은 물론 축제 후원자, 러시아 주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 한국, 중국, 몽골의 교환 학생들을 비롯해 관객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경연을 벌인 11개 댄스 그룹들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제일 즐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쟁은 두 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서형팀 부문에서는 사할린 주한인 청년회 소속 텔폭 서형팀, 대형팀 부문에서는 엑스레이 팀이 우승했습니다. 또한 축제 참가자와 관객들은 이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겼으며 K-팝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최신 독점 앨범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K-팝 댄스 페스트 축제가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요, 2012년부터 실시가 되어 왔는데요. 올해가 11번째라고 하는군요. 한국 문화와 K-팝 음악 팬들은 물론이고요. 축제 후원자, 러시아 주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 한국, 중국, 몽골의 교환 학생들을 비롯해서 6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11개의 댄스 그룹의 놀라운 솜씨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소형팀 부문에서는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소속의 퍼펙트 센스 팀이, 그리고 대형팀 부분에서는 엑스레이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다. 할머니 아직 멀었죠? 아유, 다 돼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다 돼 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야 맛있지. 내가 만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제 다 됐어요. 진짜? 자, 우리 종거리 제일 먼저 줘야겠다. 나 종거리 아니고 종건인데. 자, 여기. 맛있겠다. 아이고, 뜨거우니까. 아유, 입천장 안 됐어. 다 까였어. 아이고, 그러니까 불어가면서 천천히 먹었어야지요. 그래, 알겠어. 천천히 호 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 아유, 그래. 할머니도 같이 먹자. 아유, 할머니 거는 여기 있잖아요. 아이, 근데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그런가? 난 새알심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 건 엄청 많잖아. 할미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이거는 나이 수대로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이 빨리 먹고 싶으니까 나도 많이 먹을 거야. 아유, 그래. 그러면 우리 종거리 할머니 거 다 먹어요. 여기. 자, 아유, 맛있어. 맛있어요. 종거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할머니 나 어떡해. 아유, 종거라. 네, 손주가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서 이걸 많이 먹었는데 진짜 나이를 많이 먹게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12월 21일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절기상 동지인데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동지에 이것을 끓여 먹는 풍습은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공공씨의 자식이 동짓날에 죽어 역귀가 됐는데요. 동짓날 그가 생전에 싫어하던 붉은 파트로 죽을 써 역귀를 쫓았다고 합니다. 붉은 팥을 삶아서 걸은 팥물에다 쌀과 새알심을 넣고 죽을 끓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동짓날이면 이것을 쏘아 먹었는데요. 이것을 먹기 전에 대문이나 벽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사하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에도 이것을 쏘어 집 안팎에 뿌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동지에 이것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이것 안에 든 새알심을 먹는다고 하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2월 21일이 절기상 동지입니다. 동짓날에 찹쌀 새알심을 넣고 이것을 쏘아 먹는데요. 이것을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삼계탕, 2번, 동지 팥죽, 3번. 전복죽.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희 집에서도요. 예전에는 동지가 되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새알심을 만들어서 이것을 쏘아 먹곤 했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그래도 한 해가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부터는 이것을 잘 만들게 되지 않더라고요. 동지가 되면 이것이 생각나서 이걸 사서 먹곤 합니다. 저처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먹기도 할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정성껏 아마 이것을 만들어 드실 것 같네요. 이것에 얽힌 추억, 또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고 KBS 콩으로 정답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조선인 작가 분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조선인 작가 분과 어떤 단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조선인 분과 또는 고려인 분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것은 사실은 카자흐스탄에서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원래 강제 이주 이전에 연해주에서 1934년에 제1차 소련 작가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소련 작가 알렉산드르 파제예브라는 사람이 조명이 그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죠. 네. 이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최초로 고려인 중에 최초로 소련 작가 연맹, 작가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인 분과, 그러니까 소련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는 그보다 1년 전인 1933년 가을에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예. 그때 포석 조명회를 비롯해서 또 정말 시문학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조기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서정시를 썼던 한 아나톨리, 그리고 극작가로 유명한 태장춘이나 연송용, 그리고 시인으로 유명했던 강태수, 이런 분들을 조명희 작가가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미 연해주에서 소련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 또는 조선인 분과 회원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이주 돼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의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강제이주 와중에서 고려인들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네.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랬겠네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작품은 썼지만은 작가 동맹 활성화 시킬 수도 없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56년부터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제 고려인들 그 어떤 모국어 문학도 이제 검열과 탄압의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962년에 최초로 소련 작가 동맹 산하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 또는 조선인 분과가 만들어졌고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출범한 것은 이제 그보다 더 늦은 1970년에 네.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탄생한 것은 따지면은 1962년인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따지는 것은 1970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려인 작가 분과가 생기면 작가들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해져서 작품집도 출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작품집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제 고려인들이 작가동맹이 결성되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작가동맹의 고려인 분과 또는 조선인 분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1958년에 조선 시집이라고 하는 번역가인 박일 선생이 편찬한 이 작품집이 최초로 발행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예외적이고 최초의 시초적인 시도였고 그 이후에 이제 14권 총 1990년까지 15권의 한글 문학 단행본 작품집이 편찬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 이 14권은 거의 모두 이 작가동맹 조선인 분과 이 의원들의 어떤 지극정성의 노력에 힘입어서 여기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15권의 작품집이 나오게 됐죠. 물론 두 번째로 나온 15만 원 사건이라는 이 장편 소설집은 1964년에 나왔으니까 조금 시기는 애매하지만은 이미 1962년에 작가동맹이 이미 결성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작가동맹에 소속된 이 고려인 작가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15권의 한글 문학 단행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작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 사건이라는 이 고려인 최초의 장편 소설 이게 한 권의 소설집으로 편찬이 됐고요. 그 뒤로도 합동 시집 또는 종합 시집, 공동 작품집 여러 가지 형태로 1990년까지 그래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훌륭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작품집들의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땠습니까? 이제 그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네. 참 이렇게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의 한글 문학,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가하는 한글 문학의 잣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휘도 빈약하고 또 이런 그 수사 기교나 이 묘사하는 방법도 서툰 게 사실이죠.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쪽에서 고립된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와 전혀 교류도 없이 또 그 속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어휘를 살려서 이렇게 작품을 썼다는 것은 또 고려인들의 모국어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그쪽에서 작가들이 안간힘을 써가면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기철 작가가 1987년에 낸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라는 이런 작품집 같은 소설, 중편소설 3권이 모아진 거거든요. 네. 이런 작품들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읽어보아도 대단히 수준 높고 섬세한 언어를 썼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평가할 때 우리 국내 지금 통용되는 이 어휘나 언어나 문학의 잣대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당시에는 이 고려인 동포들이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 조선어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강제 이주 돼가지고 사실은 이 고려인들 모국어를 가르치는 최고 기관인 고려사범대학교, 거기도 강제 이주 이듬해 1938년부터 대학 수준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못 쓰게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반 고려인 그 학교들이 그래도 고려인 집단농장이 많이 있었는데, 도미노적으로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활용할 이런 길이 막혀버렸고, 더구나 대학에서 이렇게 사용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학교들은 폐쇄되고 대신에 교양 수업처럼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배우는 데도 있고 또 그것마저도 사라진 데가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그 뒤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특성이라면 한 세대 작가들의 전유물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레닌 기치에 우리말로 작품을 기고한 작가들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조선어 교육도 못 받으신 분들의 작품이어서 어쩌면 더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도 물론 어휘도 부족하고 또 우리 어떤 작품의 수사 기교도 부족한데 당시에 또 사실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해방되고 그 뒤로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 이 언어의 어떤 그 조어법 이런 것들을 그 많은 작가들이나 학자들의 노력으로 좀 더 확립이 돼갔죠. 그 전에는 사실 이런 조어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히 그 정립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고려인들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특히 시작품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나 또는 심지어 카자흐어, 우즈베거 그리고 유럽 언어의 많은 그 언어들이 어떤 일정한 마지막 그 의문이 이렇게 같은 의무로 끝난다 할지 안 그러면 어떤 높낮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 음률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작가들도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확립할지 시도도 해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작품들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투박할지라도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한민족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이 고려인 동포들의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조선인 작가 분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말 교육 얘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